자, 화폐 시간 가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목상 화폐는 돈이고요. 잠깐 시간차가 없다고 보면 돈 가치예요. 근데 돈의 가치 사이에 시간차가 붙었다. 의미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 직역 해석해 보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 말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30년 전에 돈 10,000원과 30년 지난 지금의 돈 10,000원은 10,000원짜리 금액은 같지만 그 10,000원이 갖고 있는 돈의 값어치는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왠지 30년 전에 돈 10,000원 그러면 풍족하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쓸만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의 돈 10,000원의 값어치는 아마 초등학생들조차도 세뱃돈으로 10,000원 주면은 결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다 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울 수밖에 없겠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목적은 장래의 수익을 획득함의 목적이 있다고 배운 기억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장래의 수익은 시점상 미래의 돈이죠. 근데 투자 시점은 언제죠?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의 발생 시점은 일정 기간 후 미래가 되지만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 투자 시점 현재의 돈 가치와 수익의 발생 시점인 일정 시점 후에 일정 시간 후에 돈 값어치는 시간이 다르니까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돈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말이죠. 여기 투자자 곰돌이가 있대요. 자, 곰돌이가 예컨대 A라는 상가에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100만 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금액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1억이 1년 후에 1억 100이 되니까 금액만을 놓고 본다면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돈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예컨대 우리가 인플레,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가의 상승과 돈 가치는 서로 반대다. 물가 올라가면 돈 가치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할 때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 현재의 1억보다 1년 후에 1억 100만 원의 돈 가치가 오히려 낮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단순히 금액만을 본다면 현재 1억보다 1년 후에 1억 1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인 건 맞죠.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물가 상승 시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만약 늘 물가가 높게 올라간다면 그만큼 돈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액만을 놓고 본다면 마치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가치를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1억이 1년 후에 1억 100만 원의 값어치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투자 타당성, 즉 내가 투자할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겠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돈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이런 관점에서 배울 내용이 화폐의 시간 가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 줄여서 돈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돈 가치와 미래의 돈 가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냐면 예컨대 자 3년 후에 내가 1억을 탈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후에 1억을 탈 수 있다면 그 3년 후 1억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겠는가? 얼마의 금액이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후라는 글자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앞에 숫자가 3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이건 100만 년이건 간에 후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후 1억은 미래의 돈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현재 돈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를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처럼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꿔준 작업을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한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계수들을 묶어가지고 현재 가치 계수 그래요.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장을, 어떤 파트를 불문하고 할인 이 말이 붙으면 이 자체가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할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미래 가치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왜? 할인 이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과정을 할인한다 그래요. 그럼 할인은 압축하면 현재 가치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할인자가 붙었는데 문장 속에 미래 가치라는 말이 붙으면 앞뒤가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예측해 볼게요. 그럼 할인하다의 반대는 뭘까요? 할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래요. 할증이죠. 택시 요금 할증 겁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요새 부담 엄청 커요. 그럼 뒤집어 볼게요. 현재 1억이 있대요. 현재 1억이 만약 이자율이 3%로 가정해 보았을 때 3년 후에 얼마의 금액이 될 수 있겠는가가 궁금하더래요. 그럼 벌써 문장 속에 금액 앞에 현재가 나왔으니까 이건 보자마자 현재의 돈 가치인 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궁금한 건 3년 후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궁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현재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럼 앞서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과정을 작업을 할인한다 했다면 거꾸로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는 작업은 할인의 반대니까 할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미래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의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 할증 이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거의 99% 정도는 할인한다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할증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질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미래가치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계수를 묶어서 미래가치 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줄여서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시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계수란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종류 정도만 외워 두십시오. 일단 현재 가치 계수에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되고요. 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기금 계수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요.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일시불과 연금의 경우는요. 제목 속에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금과 연금을 가지고는 장난을 못 쳐요. 왜? 제목 속에 현가, 내가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계수 중에 하나가 저당상수고 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 중에 하나가 감체 기금 계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기초다 보니까 종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더라도요. 일시불과 연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속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건 현가 계수겠구나. 이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겠구나.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장난 못 쳐요. 그러나 저당 상수와 감체 기금 계수에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 말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친다는 거죠. 어떻게? 섞어버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및 감체 기금 계수 등을 활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감체 기금 계수는 미래가치 구하는 거지 현재가치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헷갈린다? 제목 속에 현재가치, 미래가치란 말이 없으니까. 순간 착각한다. 맞죠? 또 뒤집어 볼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및 저당 상수 등을 활용하여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언뜻 들으면 맞아 보여요. 근데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지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조심할 건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게 급선무죠. 이때 암기법이 뭐냐면 현저감내거든요. 현저감내. 이게 뭘까요?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고 감체 기금 계수는 내가 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 감내, 감체 기금 계수는 내가 계수. 그러니까 현저 감내만 구분하시더라도 종류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쉽고 빠르게 정답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인의 측정한 말 나왔는데 현금 흐름은 자, 흐름 이 말 대신에 수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현금 흐름과 현금 수지는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아까 우리 한번 처음에 들어갔던 거 다시 한번 반복 좀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투자의 장점 들어갈 때 그 장점 중에 중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봤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그랬잖아요. 소득 이득은 대표적으로 임대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본 이득은 양도 차익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소득 이득이 됐건 자본 이득이 됐건 우리말로 임대 수입이 됐건 양도 차익이 됐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바로 그런 과정을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의 측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소득 이득의 계산을 영업의 현금 흐름 또는 영업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자본 이득의 계산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를 보시면요.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온다. 이게 현금이 유입된다고 하고요. 또 투자를 통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현금의 유출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유입, 들어온다의 반대가 유출, 나간다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 돈이 들어온다, 현금이 유입된다, 돈이 나간다, 현금이 유출된다. 그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를 순현금 흐름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소득이득의 계산이 영업수지고요. 자본이득의 계산이 지분복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 등을 임대해서 얼마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영업수지가 되고요. 또 상가 등을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얼마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구하는 계산이 지분 복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 수업 때는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듣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는 걸 익히고자 노력만 해주신다면 본 수업 들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투자론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계산 문제는 물론이고 계산이 아닌 이론 문제조차도 지문 내용이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한글 문제를 못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론 학습에 있어서 공식의 암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도 산수는 그냥 아주 진저리 쳤다. 나 공식 못 외우겠다. 투자론 포기하겠다. 이런 분 많으신데 투자론이 보통 7문제에서 8문제 등장하거든요. 출제가. 그럼 40문제 중에서 8문제 잡으면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 공부해서 합격하시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론 다른 파트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투자론을 포기하고 또 합격이 가능하다. 그럼 저는 이렇게까지 투자론을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론을 포기해서는 개론 자체만으로 합격이 거의 어려워요. 민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러므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투자론을 공부해 놓고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춰낼 수 있어야만 민법 도움 없이도 개론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번만 공식 암기가 힘든 건 저도 아는데 한 번만 그 어려움을 극복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느 순간 내가 공식을 외웠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영업수지 계산 공식 보니까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제가 일부러 약간 진한 색깔 노란색 써놨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암기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영업수지 계산 공식은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다시 한번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게 가로 넣기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럼 순서 그대로 외워두면 가로 넣기 문제 나왔을 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좀 다른 암기법도 있거든요. 순서대로 외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순서대로 외울 때보다는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순서대로 글자 따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 총소득 나오는데요. 총소득은 다른 말로 조소득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의미는 똑같은데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총소득 그러고요. 일본 쪽에서 조소득 그러거든요. 그럼 조총이죠. 총소득, 조소득 같은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총소득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근데 조라는 말 붙었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총이죠. 조소득, 총소득, 조총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가능 총소득이 뭐냐면요. 예컨대 상가가 있다. 그럼 상가 내 점포가 공실 없이 공실이 없다는 건 100% 임대되고 분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공실 없이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각각의 층마다 점포가 3개씩 있다면 총 임대 점포 수는 9가 되겠죠. 자, 9개 점포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간단한 예로 점포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본다면 9개 점포가 모두 임대가 되었을 때 결국은 가능 총소득은 900만 원의
월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은 첫째, 공실 없이 100% 임대나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이다. 둘째,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값을 구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점포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점포수 하시면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예컨대 9개 점포 중에서 2개 점포가 임대되지 않았다. 그럼 2개 점포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200만 원의 임대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준다고 합니다. 근데 공실과 불량부채의 차이가 뭐냐? 공실은 처음부터 임대 자체가 되지 않아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고요. 불량부채는 임대는 되었으나 임차인, 다른 말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토낀 경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뭐죠? 공실은 임대 자체도 되지 않았는데 그 불량부채는 임대는 되었으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빼는 거죠. 그걸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는데 이때 기타 소득이 왜 기타냐면 기타란 말은 임대 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말로 영업의 수입 그래요. 여기서 말한 영업은 임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수입이다, 광고판 수입이다, 자판기 수입이다. 수입은 수입이죠. 근데 그 자체가 임대 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임대 수입이 아니니까 기타 소득이다, 기타 수입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외 수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빼주고 더해주면 유효총소득, 실제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그 상가 등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남은 값이 순영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영업경비에는요, 요 부분은 뭘 자꾸 물어보냐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라고 자주 물어보는데 그 종류에 대한 내용은 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용을 빼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이때 영업은 임대입니다. 순수하게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종종 영업자를 빼고 그냥 순소득이라고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를 빼주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뭐다? 남한테 돈 빌려 왔을 때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요? 이자까지 갚죠. 그래서 원금 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빚을 갚고 남은 수익이 세전현금 수지예요. 근데 벌써 제목이 세전이죠. 그럼 세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세금을 내기 전의 수익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세금 내기 전 이 말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금을 낸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그럼 세금을 냈으니까 최종적으로 세금 빼고 남은 수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전 다음 단계는 세금 빼는 단계, 세금 뺐으니까 마지막 단계는 세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어떤 상가 등이 공실 없이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이 수익이 가능총소득,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값이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뺀 값이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을 빼주고 남은 값이 세전현금 수지고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고 최후에 남는 값이 세후 현금 수지다. 이런 정도만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본 수업 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지분 복귀액은 가능 영업수지 계산 공식에 비하면 출제 빈도가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를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영업수지 위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타당성 분석이다. 그 말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해서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분석 기법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인 할인 방식과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벌써 제목 보면 어차피 할인의 반대가 비할인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내용이나 성격이 반대이겠구나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언급했죠. 할인한다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다. 근데 현재 가치건 미래 가치건 이걸 구한다는 것은, 이걸 고려한다는 것은 돈 가치를 따진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할인 방식은 돈 가치를 따져서 예쁘게 포장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압축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비할인은 할인하지 않는 거죠. 현재 가치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럼 예쁘게 포장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 또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종류만 놓고 본다면 할인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내현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순이 뭐냐면 순현재 가치법, 줄여서 순현가법 그러고요. 수는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내는 내부 수익률법, 현은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현가회수기간법. 그런데 네 번째 보면 회수기간법 앞에 현가란 말이 붙었죠. 오케이? 그럼 현가란 말 자체가 뭐죠? 현재 가치의 준말 아닙니까? 그럼 제목 속에 현재 가치가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뭔지 몰라도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종류만 할인 방식, 즉 돈 가치 따지는 방법들에는 종류상 순수내현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자, 흐름은 수지와 같다 그랬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그것은 순순의 세 가지 방법만 포함된다.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 방식에는 포함되지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냥 할인자만 붙었다. 그럼 순수내현 네 가지가 답일 수 있어요. 근데 문장 속에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이렇게 말 나오면 순수내 세 가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할인자 붙었다고 무조건 현가회수기간법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할인 방식은요. 회수기간법. 잘 보세요. 위쪽과 아래쪽 비교해보면 둘 다 회수기간법인데 제목상 무슨 차이가 있죠? 현가자가 얘는 없잖아요. 현가자 있으면 돈가치 따지고 현가자 안 붙어 있으면 돈가치 안 따지는 거죠. 이것 이외에 뭐 어림셈법이라든지 비율 분석법이라든지 또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은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종류로 따지면 일단은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비할인 방법 또는 비할인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나왔죠. 그럼 결국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순위법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순현가법 볼게요. 순현가라고 하는 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예상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예상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 문제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문장이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문장을 자꾸 익혀 주셔야만 실제 현장 가서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뭘 느끼냐면요. 제가 봐도 어렵긴 어렵죠. 문장 어려워요. 내용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으니까 자꾸 안 하시고 자꾸 배척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민법만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 가요. 근데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어떤 과목이 어렵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계속 안 하시다 보면 그거 문제 풀려요? 못 풀어요? 못 풀잖아요. 또 꽈락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왕 할 수밖에 없다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자. 도전 의식 가지시고 해보셔야죠. 아니 그러면 정말 결혼 싫어집니다. 이런 문장들 나중에 다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렇게 문장이 나오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공식 만들어 볼게요. 자, 수년제 가치를 줄이면 수년가가 되겠죠. 근데 수년가는요,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현금 유입은 현금이 들어온다.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현금 유입 그랬죠. 그럼 응용해 볼게요. 그럼 투자를 통해서 나가는 돈을 뭐라 그래요? 현금 유출이다. 맞죠? 그러면 이때 유입을 잠깐 없다고 볼 때 이때 들어오는 돈은요, 예상되는 거니까 아직은 미래가치. 아직은 미래가치인데 그것을 현재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상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인데 보통 예상자 빼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다. 차감한다는 건 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식이 저거예요. 다시 한번 순현재 가치는 줄여서 순현가는 예상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예상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라고 문장은 나오겠지만 공식을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만들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값도 현재 가치 아닐까요? 맞죠? 또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빼면 순수하게 남는 걸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공식 자체는 암기는요,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외워질 테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 없는 거고 구조만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라고 나오는 거 일단은 맞죠? 오케이? 그러면 구조 자체가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주니까 빼고 남는 값도 현재 가치다. 일단 이해되셨죠? 둘째, 유입, 들어오는 것에서 유출, 나가는 걸 빼면 순수익, 순수하게 남는 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순자 붙여가지고 수년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식의 구조상 현금 유입, 들어오는 것에서 현금 유출, 나가는 걸 빼서 순수하게 얼마 남는가를 구하는 건 지극히 상식. 아시겠죠? 이렇게 좀 알아두실 것.
자, 이럴 때 이 수년가가요. 수년가는 구조 자체가 기준값이 0이에요.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수년가가 0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 설명은 본 수업 때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뭐만 알면 된다. 자, 수년가의 공식이 구조가 뭐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인데 구조상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니까 남는 값도 현재 가치고 현금 유입 들어오는 것에서 현금 유출 나가는 걸 빼니까 순수하게 남는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 붙여서 순현재 가치 줄여서 순현가라고 한다. 이 구조만 지금 이해하셔도 기초 수업 때는 충분히 어떤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본적 내용 되게 어려우니까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IRR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바로 34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1로 만들며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랬어요. 우리 지금 내용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수년가를 1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몰랐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틀린 문제에 해당됐던 작년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수년가가 0이 되느냐? 예를 들면 여기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00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도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아직 계산 안 하는 거니까. 그럼 100에서 100을 빼주면 남는 게 0일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때 이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 공식 자체가 이런 공식이요. 나가는 게 분모가 되고 들어오는 게 분자가 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위에서 제가 가정한 겁니다. 계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가정한 거예요. 숫자만. 이때 들어오는 것도 100이었고 나가는 것도 100이죠.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아지니까 몫이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수년가가 0이다. 즉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00이라고 보고 유출 현재 가치가 100이다. 그럼 양쪽이 같아지면 빼고 남은 값은 수년가가 0 되는 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맞죠? 오케이? 근데 그에 비해서 수익성 지수는 나가는 게 분모, 들어오는 게 분자입니다. 그럼 분모, 분자가 둘 다 같은 값 되면 몫이 1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어떻게 만든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양쪽 값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도 100이 되게 하고 얘도 100이 되게 한다.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양쪽이 모두 100이 되면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빼는 값인 수년가는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눠주는 값은 수익성 지수 값이니까 1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값을 같게끔 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오케이? 근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값이 양쪽이 같아지면
빼고 남은 값인 순현가는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눠주는 값인 수익성 지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점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성 지수법은 제가 이미 공식 얘기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 내용 설명은 자, 본 수업 때. 자, 이제 비할인 기법 가볼까요? 비할인 기법, 돈까지 따지지 않는 거죠. 일단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승수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역수 반대인 거죠.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거꾸로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의 관계이고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지분 배당률이 역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수익률이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승수는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순 영업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영업자 빼고 순소득이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순소득이 곧 순영업소득이고 승수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공식상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응용해 볼게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 승수 앞에 제목이 세전현금 수지니까 분모가 세전현금 수지겠구나. 맞죠? 또 세후현금 수지 승수도 승수 앞에 제목이 세후현금 수지이다 보니 분모가 세후현금 수지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예상해 보고 예측해 보면 굳이 다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답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율 분석법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부 비율 또는 부채 비율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같다고 보고 써도 큰 지장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융자 비율이다, 차입 비율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100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은행에서 70억을 대출 받았다면 100분의 70이니까 0 하나 빼면 10분의 7이죠. 그럼 0.7이고 0.7은 곧 70%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 융자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이 크다는 건 그만큼 남한테 많은 돈을 빌려온다는 거죠. 그럼 남한테 많은 돈 빌려올수록 당연히 채무불이행,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이 대부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부채 비율인데 오늘은 기초 수업이나 보니까 뜻만 알고 가자.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자기 자본이 내 돈이고 남의 돈이 타인 자본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 꼭 앞뒤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 어떻게? 부채 비율이란 타인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이다 라고 해버리면 위치만 바꿨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맞나? 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 그래요.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100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60억 대출 받았다. 그럼 대부 비율은 60%예요. 근데 부채 비율은 100억 중에 60억이 남의 돈이면 내 돈은 40억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40억이 내 돈이고 60억이 남의 돈이에요. 그럼 0 빼면 4분의 6이죠. 그럼 결국은
150%니까 1.5가 나옵니다. 150%. 그럼 그건 뭐죠? 대부가 60%일 때 부채 비율은 150%가 될 수가 있으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런 관계만 지금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만큼 부채 비율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 34회 시험에 나왔죠. 이건 계산 문제 나왔는데 부채 감당률은 공식 자체가 순두부예요, 순두부. 자,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가 되고 순영업소득이 분자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뭐 100만 원이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0 2개 빼면 되니까 1분의 3은 3이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3이다. 이 말은 분모값인 부채 서비스액보다 분자값인 순영업소득이 3배가 크다. 많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나타내는 지표이다, 비율이다 라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자체가 문장 속의 지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문과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부채는 빚이죠. 부채는 빚이에요. 근데 감당은 말 그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빚을 감당할 능력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이 능력이 부족하면 채무 불이행, 빚 못 갚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한,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 채무 불이행률, 요거는 이제 공식은 나중에 보시고 제목 볼게요.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확률이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채무 불이행률이 크다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제목만 놓고 비교한다면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유리하고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 나오는데 여러분 회수기간은 쉽게 말하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본전 뽑는 기간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은요, 가장 회수기간이, 가장 본전 뽑는 기간이 짧은 게 유리하다, 우월하다라고 선택하는 방법을 회수기간법이라고 합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런 것도 있다. 종류 정도로만 익혀두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투자론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론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